그래서 퀀트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시점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개월 보시면 계속 0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식하지 말라는 소리.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0.8 이상 경기가 호황일 때만 투자를 하는 거고 0.2 이하 경기가 안 좋을 때만 투자를 하는 거. 너무나 성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아, 2.5억이 된 거예요? 네네. 와, 퀀트 투자 관점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시작하는 시그널은 좀 어떤 게 있는지, 네. 반대로 또 전량 매도를 할 만큼 강력한 매도는 어떤 데이터나 시그널을 확인하는지. 네. 요것도 아무래도 이제 그 두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제가 지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OECD 선행 지표를 활용한 확산 지수라는 개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확산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OECD에서 매달 35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선행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행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확산 지수는 뭐냐면 그럼 그 전체 35개국 중에서 전월 대비 이 선행지표가 개선된 비율이 얼마냐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확산 지수가 1이다 라고 한다면 35개국 모두 전월 대비 선행지표와 상승을 한 거죠. 그 말인 즉슨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조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 확산 지수는 예측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확산 지수가 0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35개국 전부 다 전월 대비 OECD 선행 지표가 안 좋아지는 요런 이제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요 전략 같은 경우는 확산 지수를 우리의 투자 비중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확산 지수가 0부터 1까지니까 그럼 0이면 모든 국가들, 글로벌 경기가 전부 다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발 빼고 그냥 현금 100% 보유하고 그다음에 요게 1이면 모든 글로벌 경기가 너무 다 좋아. 그러면은 되게 확신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략화를 시켰을 때 위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매달 확산 지수를 계산한 다음에 확산 지수만큼 S&P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면 내 전량 현금 전부 다 투자하는 거고 이제 뭐 0.1이면 10%만 투자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그랬을 때 백테스팅 결과가 0.8 정도가 나오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6%, 변동성은 7%.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깨집니다. MDD 23%.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2021년 최고치에서 지금 23% 터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도 굉장히 잘 방어를 해줬어요. 2000년대에도 잘 방어를 해줬고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터지고 이럴 때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S&P가 2008년에도 잘 막았고 2020년에도 조금 이제 손실을 받긴 했지만 코로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빠졌거든요. S&P가. 근데 그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줬고 올해도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손실을 보긴 했지만 이 확산 지수를 보시면은 최근 몇 개월 보시면은 계속 0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월에 잠깐 0.2 조금 안 되게 좀 돌아와서 얘가 20% 투자해서 여기 보시면 끝에 살짝 빠졌잖아요. 여기 살짝 손실을 봤는데 어쨌든 요 밑에 레벨의 부근에 오면 투자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글로벌 선행지표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안 좋은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내가 이 주식이라는 리스크 위험의 시장에 뛰어드냐. 그렇구나. 이런 거고 보시면 위쪽은 정말 좋은 거죠. 경기가 정말 좋고 2022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때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죠. 물론 이제 요거를 계속 하시다가 작년 장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사이즈를 줄여야겠는데 그거를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 작년에 아마 손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만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이런 거 확산지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이 내가 발을 얕게 담글 때인가 발을 깊게 담글 때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요거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러면 하나를 또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확산 지수가 있잖아요. 확산 지수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상정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는 확산 지수가
0.8 이상일 때만 투자를 하는 거. 음. 네, 0.8 이상일 때만 S&P에 100% 투자하는 거. 그리고 확산 지수가 0.2 이하일 때만, 안 좋을 때만 100% 투자를 하는 거.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0.8 이상, 경기가 호황일 때만 투자를 하는 거고, 예. 0.2 이하, 경기가 안 좋을 때만 투자를 하는 거. 보시면은 너무나 성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저게 왼쪽이 뭐예요? 0.5, 1.0, 1.5. 1은 이제 내 전체 자금이 1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아, 2.5억이 된 거예요? 네네. 와, 그렇구나. 물론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좀 길긴 하지만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가 호황일 때만 투자를 해도 이럴 때는 굳이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 2008년 그리고 지금 그리고 2000년대 초 이럴 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경기 사이클을 보면서 내가 경기가 진짜 호황인지 아니면 불황인지 이거를 보고 결국은 위험을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어떤 확산 지표, 확산 지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개인 투자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특히나 여기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종목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종목을 과감하게 질러도 되는 때가 언젠가 바로 이 확산 지수가 0.8 이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모든 주식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더 크게 상승하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뭐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주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과감히 베팅을 해야 될 때는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0에서 살짝 돌아왔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글로벌 경기가 좋지는 않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셨을 때 내가 내 전체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전략의 설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야, 이거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네네. 이 경기와 경제와 그 주식 시장이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동행성은 아니더라도. 네네. 근데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분리되었다고 얘기도 네네.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해가 확 되네요. 네네. 저 혹시 확산지수 네. 저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확산 지수는 따로 계산을 하셔야 해야 되고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매달 언제 이 OECD 선행 지표가 발표되는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체 35개국 데이터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특정 날짜에 발표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엑셀로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전월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각각의 국가들에 비해서 35개국 중에 얼마만큼이 내가 선행 지표가 좀 호전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율로 전체 35개국 중에 몇 개국이 호전이 되었는가 비율이 이 확산 지수이고요. 그래서 확산 지수가 점점 높으면 높을수록 이 35개국 데이터 국가들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퀀트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올해가 좋은 매수의 시기일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 만큼 좀 위험한 시기일까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는 뭐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항상 절대 예측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거에 약간 호도되어서 우리가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고 결국 그래서 퀀트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시점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데이터가 현재 시점의 데이터가 나한테 현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럼 현재 시점에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지 우리가 여기 지금 확산지수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확산지수가 다음 달 혹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저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퀀트는 순전히 현재 시점의 데이터로 오늘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미래는 저희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3월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뭐 2분기, 3분기, 4분기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4월에 데이터가 나올 거고, 뭐 3월 아직 안 끝났으니까 3월에 데이터가 나올 거고, 4월에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럼 그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그럼 그 데이터가 우리한테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해석해서 투자 의사결정 3월에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4월에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게 결국 퀀트인 거고.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네,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왜냐하면은 예측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사실 인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데이터 기반의 현재 시점의 데이터가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3, 4, 5월에 요것들이 이 확산지수가 호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호전이 되면 그때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다시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한 발 빼고 이렇게 이제 현재 카르페 디엠이죠. 현재 내가 어떻게 네, 미래나 과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보통 막 주식 투자할 때 선행성 막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네.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도 뭐 퀀트 투자라는 게 미래의 데이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거나 아니면 뭐 주간으로 데이터가 그래서 뭐 금요일날 발표되는 데이터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데이터를 받고 금요일날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네, 작가님 거의 다 이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주제가 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퀀트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퀀트는 뭐 수학이나 통계나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진짜 정말 기똥차게 잘하면 퀀트를 잘할 거다라고 하는 보통의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까고 보면 오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방점이 투자에 있는 거예요. 투자. 퀀트는 사실 계량적 방법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도구의 관점, 부수적인 관점인 거고 결국은 투자나 트레이딩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심리,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와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고 나 또한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금융시장에 와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메커니즘이 인간의 행동 패턴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멘텀, 아까 모멘텀 말씀드렸지만 다른 전략들도 까놓고 보면은 사실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인간 본성의 어떤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 퀀트를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수학, 통계, 프로그래밍 이런 거 어느 정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랑 동시에 중요한 게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나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군중 심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좋은 전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우리 수학이랑 통계로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인간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도구인 거고 인간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책을 쓴 이유가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나 특히 저는 찰리 먼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어떤 그 전설적인 투자자분들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 그래서 인문학을 이해를 하고 이런 철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앞단에는 심리랑 메타인지 제 책의 가장 첫 번째 단원이 사실 심리랑 메타인지예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뒤에 뭐 테크닉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퀀트에 대한 오해 혹은 편견 그거를 좀 깨보고 싶었고 나아가서 퀀트 투자든 가치 투자든 뭐 기술적 분석이든 뭐 어떤 방법론을 쓰던 간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문학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퀀트 투자가 인문학으로 연결되니까 되게 새롭네요. 그러네요. 진짜 심리가 무너지면은 이 퀀트 아무리 좋은 전략도 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작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일단은 긴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퀀트 투자의 방점은 퀀트가 아니라 이 투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투자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이고 결국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게 금융시장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약간 극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요 웅달책방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저도 되게 나와서 영광이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심리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준비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전략 혹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잘 결합이 되었을 때 결국은 성공적인 투자로 나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서 내가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자신만의 좀 로드맵을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뭐 SVB 사태 이런 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한치 앞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탄탄한 준비를 해서 좋은 전략을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게 퀀트가 되었든 가치 투자가 되었든 이런 검증을 통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약간 그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으로 항상 금융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위기 순간에는 좀 발을 빼고 기회가 왔을 때 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발을 깊게 담그고 이런 어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또 이제 웅달책방의 좋은 컨텐츠가 정말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경제 공부 혹은 뭐 자기 개발 이런 것들도 꾸준히 그 웅달책방 컨텐츠 저도 이제 애청자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이 부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금융시장이 보통 뭐 경쟁,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는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과거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 경쟁의 관점이 아닌 그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모두가 같이 이제 부자가 되고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부터 참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그러한 심리에 이 데이터, 퀀트를 더해서 네. 한번 대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퀀트의 정석 김성진 작가님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인사이트, 재미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